안녕하세요. 박승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 토크 5번째입니다. 첫 번째, 갤럭시 대 아이폰 해가지고 파워리드를 불러서 저희가 토론했죠. 두 번째는 청년 6년대 고용노동부 해가지고 청년 6년 입장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가 학부모들의 대역설에서 교과부장난대 학부모, 교육 현안 문제, 학원폭력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봤고요. 또 네 번째가 서강대학에서 했는데 게임 매니아 다 모여라. 우리 청소년들 게임 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임 산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번째로 한번 다뤄볼 게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인터넷 포탈 절대 권력인가 아니면 착한 플랫폼인가 가지고 한번 토의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산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말 신성장 동력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성장 산업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일부 대형 포탈들하고 다른 산업들하고 마찰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형 포탈사들도 조금 그 장점들은 좀 강화시키고 지금 지적되는 단점들은 좀 보완을 해야지만 다른 산업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훨씬 탄회하게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 과연 앞으로 우리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게 좋으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5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앞에 나오고 앉으시죠. 이정환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손재권 매일경제산업부 부장님 모셨습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임종수 대중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네, 모두 뒤에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배경, 오늘 이 토론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생태계라는 건 뭐냐면 호수가 하나 있으면 그 호수에 예를 들어서 뭐 붕어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뱀도 있고 뭐 소금쟁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물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건전한 호수가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도 대기업이 있어야 되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마트 시대로 이게 전환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 기기와 한 기기의 경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스마트폰 생태계, 말하자면 게임, 음악, 그게 이제 다 하나의 생태계를 하나 이루어가지고 한 그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나오고 이쪽 경쟁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게임이니 음악이니 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액세서리를 하는 것들이 다 뭉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도 똘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1인 창조기업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탈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러한 인터넷 생태계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넘겨봐 주실래요? 자, 우리가 좀 내용을 한번 보면 인터넷 인터넷 경제 비중이 5.94%로 자동차 산업이나 전기전자 기기보다 벌써 커요. 우리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 산업 전체가. 근데 우리가 이 인터넷 산업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G20 국가 중에 인터넷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 다음으로 2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국은 전부 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나라죠. 제조업은 이제 거의 없고. 근데 그러한 나라 다음으로 2위가 이제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DP에 인터넷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러한 그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이 그렇게 중요한데 인터넷에 부여하는 가치는 한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는 공짜다라는 또 이게 있어요. 그냥 얻을 수 있다. 굉장히 그 제값을 주고 사야지만 이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가치를 발휘하고 산업이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공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비해서 영국이 뭐 예를 들어서 3,372달러 본다면 우리가 453달러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GDP를 뭐 좀 하더라도 보면 우리가 영국하고 비교해서 대충 우리가 한 2,000달러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아주 적게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2008년에서 2012년 인터넷 포털 시장 점유율 보면 그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포털이 70%, 76%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부터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이 일구, 그리고 네이트고, 지금 하나가 76%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시가별, 기업별 시가총액 변화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NHN이 SK나 원래보다 KT보다 시가총액이 이제 커요. 사실 이제 SK하고 우리가 말하는 SK, 그 KT만 아주 이제 대기업인 게 아니라 NHN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낸 거 있습니다. 이거 더 커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오늘 첫 번째로 세 가지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먼저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산업 생태계 측면, 그러니까 독과 증가 공생 이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즉 이제 포탈의 문제가 산업 생태계 측면, 독과 증가 공생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본 논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가 교란시키는 산업 생태계라고 해서 크게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가격 비교, 개인 백신 시장, 부동산 매물 정보, 키워드 광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오픈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 만큼 그 조영래 우리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저희가 그 조영래 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아니, 첫 질문이 제가 아니길 바랬는데 첫 질문이 제가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일보 조영래 차장입니다. 제가 한 경제부에 한 13년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한 IT 팀장을 한 5년, 6년 정도 했었습니다. 우리 신문에서.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저보고 나와달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미리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 우리 신문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신문 업종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제가 IT를 오래 담당했던 기자로서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제3자적 시각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네이버가 이제 우리나라 포털이죠. 특히 이제 네이버가 이제 소비자의 효용 면에서는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이제 비용을 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즉 산업적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원래 이게 네이버나 포털이나 이런 게 처음에 나왔을 때 2000년에 처음 출발하고 그때 각광을 받고 이랬을 때 이걸 사람들이 저도 그때 기사를 썼었는데 신경제라 그랬습니다. 신경제라 하는 거는 오프라인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하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렇게 쭉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포탈의 이런 기업 비즈니스 관행을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재벌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포탈이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거죠.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해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를 해주든지 이렇게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는 게 우리나라 포탈의 문제입니다. 특히 네이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독점력이 아까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갖고 있는 독점력이 70%가 넘습니다. 근데 그 70%가 넘는 이 검색의 강자가 다른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대하면 그건 아주 쉽게 그 사업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가격 비교 사이트고, 그리고 컴퓨터 백신이고, 부동산 매물 정보 사업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동산 매물 정보 사업하는 온라인 사업체 사장을 하나 만났더니 2009년에 네이버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리고 직원들 다 빠져나가고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롯데백화점이 빵집 하는 거랑 라면 가게 하는 거랑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은 그냥 찾아만 주는 겁니다. 찾아만 주면 그 해당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그 사이트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네이버는 모든 걸 자기가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중간에서 이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 개방, 참여 이런 저 웹 2.0의 정신하고도 아주 배치가 되는 거죠. 독점이고 폐쇄고 이 독식의 그런 비즈니스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라가. 그런 점에서 이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지고요. 특히 이 인터넷에서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이 오프라인 사업자들보다 훨씬 더 영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이제 하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가격 비교 사이트를 하나 한다고 쳐요. 근데 이제 해서 다나와닷컴 한 10년 전만 해도 그 가격 비교 사이트가 아주 우주선처럼 생겼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딱 들어오는 순간, 네이버가 가격 비교 그 기능, 그 서비스를 직접 하는 순간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네이버의 그런 자본력과 검색 기능의 독점력에 대해서 그런 영세 업체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더 이상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혁신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뺏겨서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데 누가 혁신을 하고 그게 어떻게 자본을 보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온라인 비즈니스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는 기업은 아마 5개가 안 넘을 겁니다.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 최근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게 오픈마켓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미디어 오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올리셨는데 이정원 국장님께서 샵 N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구조적인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이버가 가격 비교 사이트나 오픈마켓이나 부동산 매물 정보 사업에 계속 뛰어드는 건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모노바시 확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 구조는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어떤 검색 점유율이 72%나 되고요. 페이지 뷰 점유율은 45%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 굉장히 많은 파워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진출하는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 자체가 일단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노바시 확장 이전에 네이버의 높은 점유율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건 이게 자연 독점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공정한 시장 경쟁으로 얻은 그런 독점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독과점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독과점이 굉장히 시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그게 독과점을 방치할 경우에 시장이 제대로 존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공정한 경쟁으로 이 점유율을 확보한 게 아니라는 게 일단 문제가 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가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네이버를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첫 페이지로 지정해놓고 있는 비율이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1,500 좀 안 되는데, 다음이 한 1,000만이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사용자들이 네이버를 첫 화면에 고정해놓고 습관적으로 네이버를 쓴다는 거죠. 과연 네이버가 정말 좋아서, 서비스를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모든 정보가 네이버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간단히 짧게 한 가지 사례만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그 리퍼러 뷰를 찾아봤더니, 리퍼러 페이지 뷰를 찾아봤더니, 어디서 네이버의 이 클릭률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어디를 검색을 해봤더니, 네이버는 그 검색한 결과의 28.7%만 외부로 내보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 72.3%가 검색한 결과가 다시 네이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이버 지식 검색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안에 있는 콘텐츠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이버 사용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용자들을 외부로 보내지 않고, 말 그대로 포털이면 관문이 돼야 되는데 관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그 가두리 암착장처럼 네이버 안으로 계속 그 검색 결과를 돌리면서 네이버 페이지를 높이고 모든 사용자들이 네이버 안에서 놀도록 만드는 그런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그 포털 정책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보려면 네이버에 가서 봐야 되고, 모든 이슈가 네이버의 첫 페이지 뭐가 떴느냐에 따라 이슈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의 어뷰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당하게 얻은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서 이런 사역들에 쉽게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재벌이 빵집에 진출하는 게 문제라고 많이 하지만, 재벌이 빵집에 진출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동네 빵집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단순히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네이버 부동산 산업에 진출하면 안 된다, 오픈마켓 진출하면 안 된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 사실 그걸 규제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과도한 독과점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진 인터넷기획협회 사무국장님, 또 약간 다른 견해 갖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죠. 예. 약간 다른 견해 아니면 많이 다른 견해. 오늘 토크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드레스 코드도 가볍게 입고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행사 때문에 양복을 입었다가 갈아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 주제는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은데 일단 한꺼번에 다 해서 큰 이야기 일단 하나 먼저 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산업 생태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산업을 바라볼 때 인터넷 생태계, 인터넷 산업 생태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내에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도태되고, 그 생태계라는 게 이제 모든 그 생물들을 다 잘 자랄 수 있게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 원리에 맞게 포식자도 있고 잡아먹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 이제 그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면서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고 또 생태계 건강성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잘 유지가 되는 거고요. 어떤 이제 종이 크게 성장을 한다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생태계 전체 균형을 깨트려뜨린다.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아까도 그 도표에 이제 인터넷 경제 규모 2009년도에 이제 63조 이제 저희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작년 말에 연구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2009년 기준으로 63조인데 오늘 이제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NHN이 2009년도 매출이 약 1조 정도 됐습니다. 63조의 산업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전체 산업 생태계가 63조 정도 되는 데서 1조 정도의 어떤 그 큰 기업, 대표 기업이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대기업이 아니라. 그런 대표 기업이 있다는 것이 생태계 전체의 건전성에 어떤 큰 문제가 되는지, 저는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NHN을 비롯해서 주요 포털 기업들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이 기업들의 규모가 어땠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이버든 다음이든 다들 90년대 말에 창업을 할 때 2명, 3명 모여가지고 조그만 사무실에서 책상 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구글이나 애플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한 20-30년 내에 역사를 놓고 볼 때 인터넷 기업들은 철저하게 그런 시장 논리에 맞춰서 다행히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이 독식하기 어려운 글로벌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었고 벤처러시가 있었고 그 중에 많은 게 99% 이상이 도태됐지만 그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성장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시장 경쟁의 원리에 맞춰서 이제 성장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지금에 와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기업들이 성장한 것 자체가 어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어떤 이제 시장의 왜곡이라든가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논점을 가져갈 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또 얘기하면 샵 N에 대해서도 그 오픈마켓은 글로벌 기업인 eBay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샵 N이 중소기업 밥그릇 뺏기가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손재권 기자님께서는 네이버 부동산 골목 상권 점령이라는 기사가 매일 경장에 있었어요. 한번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매일경제 손재권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부동산 골목상권을 점령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매일경제에서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요. 그거는 뭐 네이버 여기 부동산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뭐 키워드와 뭐 오픈마켓 지금 모두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네이버를 비난을 할 거냐라는 그런 그 문제의 접목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실어서 다른 데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전화비용이 제로죠.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에서 SK텔레콤 10년 쓰다가 KT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화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두 빼야 되고 뭐 마일리지도 못 받고 뭐 가서 대리점 가가지고 이렇게 쭉 빼야 되고 굉장히 피곤하게 들려서 번호이동 많이 하라 그러지만 번호이동 잘 안 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 네이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옮기면 됩니다. 초기 화면에 네이버 안 하고 다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구글 써도 되고요. SNS 초기 화면 열어놓으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전환비용이 제로고 그거는 네이버 탓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가 지금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이버가 이렇게 제휴 모델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많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네이버에 검색이 안 되면 마치 인터넷이 아닌 양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한국 인터넷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네이버가 네이버 자체 기업을 비난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오픈마켓이나 부동산 매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일 수가 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막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그렇게 진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가 왜 비난을 받느냐? 다른 인터넷 같은 경우 특징이 이렇습니다. 다른 오프라인과 다르게 인터넷은 모든 게 협업입니다. 예를 들면 결제를 하더라도 결제 업체랑 협업을 해야 되고요. 또 결제 업체도 또 은행과 또 은행 제2금융권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인터넷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는 협업이 안 되면 이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프라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걸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네이버가 진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도대체 이 생태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시장에 들어갔을 때 부동산 매물시장 막강한 MVP 플랫폼을 가지고 진출을 독자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부동산 업체를 인수를 해서 한 건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업체의 시장을 진출해서 그거를 부동산 업계 자체를 또 붕괴시켰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지 또 특히나 더 네이버가 생태계를 위해서 부동산 정보시장 생태계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외국 같은 경우 특히 특히 구글이 그렇죠. 베타 문화라는 것이 그런 건데 일단은 뭐 시장을 무슨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일단 인수를 하고
그 업체한테 일단은 대박 기회 준 다음에 그 업체 창업자가 또 다른 창업을 해가지고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생태계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처럼 진출하고 보고 또 부동산 업체에 이렇게 인수하지 않았거든요. 또는 뭐 네이버가 다른 거 인수하더라도 그걸 뭐 버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고, 네이버가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가 새로운 서비스 선보이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세계나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야 하는데, 과연 네이버의 그 새로 나온 서비스들이 신규 서비스였냐 아니냐, 이게 뭐지? 남들이 할 수 있었던 이걸 엄밀한 의미에서 신규 서비스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거에는 전부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쪽으로 들여보면 네이버가 향후에 인터넷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와 경쟁하고 어떤 서비스를 내놔야 하는지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의견이 있었고, 또 이른바 이게 포락 현상, 이런 중소 사이트 서비스들이 인터넷 포털 유선 서비스를 하면 줄줄이 망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정수 교수님께서 이 산업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세종대신 남자 임정수입니다. 예, 뭐 세미나에서 이런저런 포털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토크 콘서트처럼 하니까 새롭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한국의 인터넷은 뭐 부라든가 사회적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재분배의 기회로 또는 어떤 공간으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온 것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올해가 이제 2012년인데 정확하게 10년 전, 그죠? 2002년 그때 한참 월드컵으로 한국이 뜨거웠을 때 이 포털의 미디어화라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음이 미디어 다음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를 냈고, 그 당시는 이제 다음이 이제 1위 사업자였죠. 그래서 다음은 미디어화를 언론이라는 미디어의 언론적 기능, 저널리즘적 기능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정보화 또는 지식화, 이 두 지점으로 이제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 10년 전에 월드컵과 더불어 미디어화를 진행시키면서 결국은 다음을 두고 네이버가 이제 1위 사업자가 되고, 그것이 지금 10년 넘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0년을 보면 사실 예컨대 이제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뭐 구글이 성장하고 페이스북도 성장을 하고 최근에 아이폰이 성장을 하고 이런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에 비하면 한국은 사실 10년 전에 미디어화의 추세 속에서 구조화되어졌던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 새로운 어떤 시장의 돌파구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면 한국에 있어서 이렇게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한가? 그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한국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인터넷 초기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콘텐츠입니다. 근데 이 콘텐츠가 사실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줄 곳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인구 규모 안에서, 이런 시장 규모 안에서 이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준다면, 뭐 지금 우리가 뭐 찬양이 맞지 않는 구글처럼 그냥 그것을 중계해주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의 어떤 수익 모델을 가져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2000년대 10년 전 또는 그 이전에는 사실상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줄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이 기껏해봐야 신문사에 매일 쏟아지는 뉴스 외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정보화, 지식화 얘기했는데, 그런 콘텐츠를 직접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제휴를 통해서 어쨌든 프레임 인 전략을 그래서 이제 썼던 거죠. 그래서 콘텐츠를 직접
창출 또는 제휴를 통해서 검색이라는 중간 핵심적인 고리를 중심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삼아왔고, 그래서 수수료와 광고를 수익 모델로 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주행 경제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안에서 어쨌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MBC나 KBS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시청률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한국의 이 모델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그 대중매체 모델처럼 특정 포탈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메일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런 그 전주의 경제학을 만들어 왔던 게 지난 10년의 세월이고,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잘 됐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난 10년 동안 해외 사례에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면, 그런 그 공정 경쟁의 어떤 그 구조랄까요? 이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의 공정 경쟁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또 다른 어떤 반증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얘기 조금 있다가 하고, 지금 일단은 아까 우리 교수님도 나왔지만, 검색의 중립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 산업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정환 기자님께서 어떤 분을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검색의 중립성, 투명성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글을 한번 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이 검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또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릴 수는 없다라는 이제 또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환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공정성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출생지가 오사카로 있다가 갑자기 포항으로 바뀌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가십성 이슈들일 텐데요. 그런 게 아니라도 어떤 탄핵이라는 검색어가 검색 순위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거나, 그런 실시간 검색어가 인위적으로 조작된다. 또 한나라당 아무개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관련돼 있어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올랐다가 그건 이제 당사자 요청이 있어서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의 압박을 받아서 검색 순위를 조작한다거나 특정 검색을 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네이버가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네이버 검색의 신뢰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네이버의 검색 이 로직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글만 봐도 홈페이지에 검색 로직이 여러 가지 자세히 공개되어 있고, 서치 엔진 옵티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SEO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검색 결과를 높이 상위 랭킹 시킬 수 있는지라는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꽃배달 서비스를 하다, 근데 어떻게 하면 구글 광고를 하지 않고 이 사이트를 잘 다듬어서 좀 더 위쪽에 크게 랭크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그런 기법들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선정적이고 가십성 이슈들을 많이 쏟아낸다고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에서 퇴출된 뉴스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뉴스 사이트들은 어떻게 해야 네이버에 랭킹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기사를 계속 반복해서 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네이버에 노출이 자주 됩니다. 그만큼 네이버 검색 결과가 검색 서비스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도대체 로직이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같은 기사를 계속 시간 순으로 쏟아내면, 한 시간에 10개씩 쏟아내면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네이버에 노출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네이버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떻게 이걸 독자한테 보여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물론 영업 기밀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건 공개를 해줘야 그게 어떤 네이버가 단순히 이게 영리 기업이긴 하지만
막강한 공적 책임을 갖는 영리 기업으로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뭐 네이버의 공정성을 의심하거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마 그럴까 싶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어떤 대중의 믿음, 광범위한 2,500만이 하루 날마다 첫 페이지로 네이버를 찾는 그런 거대한 이 포털 사이트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로직은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사이트 운영할 때 어떤 믿음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딱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네이버 검색 이야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습관적으로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 가면 검색 결과가 풍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의 풍부한 검색 결과는 다 네이버의 지식 검색이라거나 네이버의 블로그, 네이버 카페입니다. 문제는 다음이나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네이버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 검색은 네이버 사용자들이 만든 것인데 그걸 사실 네이버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 보통 이제 약간 복잡한 이야기인데 사이트의 루트 디렉토리에 가면 robot.tx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 이제 외부 검색 엔진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허용 권한을 주는데, 네이버는 robot.txt에 구글이나 다음의 검색 엔진이 자기 내부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네이버 지식 검색을 못해서가 아니라 네이버가 자기들 안에 있는 콘텐츠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지식 검색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네이버는 우리 안에 있는 콘텐츠인데 우리가 그걸 왜 너희들한테 보여주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계적으로도 그런 방식은 굉장히 유례가 없는 방식이기도 하고, 콘텐츠들이 네이버가 돈 주고 산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외부에서 얼마든지 검색해야 되는 작성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싶을 텐데 그걸 네이버 안에서만 검색되도록 만들어두는,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그런 과도한 검색 점유율의 성장은 그런 기형적인 어떤 그런 이 비윤리적인 웹의 원칙을 벗어나는 하이퍼링크 텍스트 방식과 오픈 생태계, 오픈 플랫폼의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정한 시장력이 아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경쟁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네이버가 욕을 많이 먹고, 네이버가 어떤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검색 플랫폼을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성길 당국장님. 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앞에 이야기부터 좀 하면은요. 일단 검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 이제 페이지랭크라는 방식을 초기에 도입을 해서, 많이 이제 좋은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영업권에서 시장 점유율을 극적으로 높이면서 검색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특유의 이제 DB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제 한국형 검색 엔진, 또 한국형의 검색 서비스가 많은 이용자들의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색 DB들을 컬렉션별로 구별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통합 검색에 녹일 때 또 알고리즘이 또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복잡하긴 하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검색 알고리즘은 정확히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술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100% 공개한다면 그거는 기술로서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검색은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검색 DB를 처리를 하고 검색어에 매칭을 해서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검색 엔진의 목적입니다. 그 정확한 검색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찾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이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높여가느냐의 문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처리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DB가 그 결과에 나타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뷰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치 엔진 옵티마이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정 경계 하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인 불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이제 비즈니스의 기법이지만, 그것이 일정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 이용자한테는 무의미한 정보를 검색 결과에 다수 포함하게 되는 소위 이제 어뷰징이 돼서 이 어뷰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것이 또 기업들의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종의 이제 어뷰저들과의 싸움 측면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인 어뷰징이 있고 또 정치적인 어뷰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검색 엔진은 정치적인 성향과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시간 검색어에 무엇을 1위로 올리자 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예를 들어 박승준의 미래토크를 지금부터 검색해가지고 검색어 1위로 올리자 라고 해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검색하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사실은 검색 엔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어뷰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제 쿼리가 많이, 검색어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게 되는 거죠. 근데 걸러내면 저희는 기분이 나쁘죠. 아니 왜 박승진의 미래토크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우리가 검색어 1위를 올렸는데 왜 이거를 막느냐. 이게 사실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뷰징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통제를 하고, 근데 어뷰징 통제의 기준을 밝혀주면은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 지금 그 1분에 60번씩 하면은 어뷰징으로 걸려서 안 되니까 우리 저 10초에 한 번씩만 1초에 한 번씩 하지 말고 10초에 한 번씩만 검색하면 올라간대요. 이걸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공개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올리고자 마음 먹는 사람들은, 또는 잘 노출됐으면 좀 좋겠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것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안 알려주는지에 대한 의문도 물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네이버 그 검색 서비스와 관련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 부분은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도 그 서치 엔진 옵티마이징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어뷰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검색 엔진은 대체로 이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으니 이러이렇게 사이트를 구성하셔야 노출이 잘 됩니다. 라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검색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미디어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좀 논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우리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의견 제시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자유롭게 손 들고 자기 소개 간단히 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방청객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럼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주제는 그 저널리즘 측면에서 이제 또 공정성과 선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언론협회에서 조사한 거 보면 네이버의 예를 들어서 이제 저널리즘으로서의 영향력이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구글하고 달리 이제 초기 화면에 기사 배치를 하기 때문에 각 언론사로 직접 안 들어가고 대부분 이용자들이 바로 화면에 노출된 기사를 가서 이제 들어간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저널리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요의 원인과 일단은 뭐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조용래 사장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도 네이버를 기사 쓸 때 많이 보는데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검색을 한번 해보고 나왔는데 우리 이제 경제부 후배가 기사를 하나 쓴 게 원주에 큰 손들이 몰려간다 이런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닷컴의 초기 화면에 떠 있고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기사가 이제 뉴스에 당연히 뜨겠죠. 근데 네이버 블로그에
그 기사가 먼저 검색이 돼갖고 이제 검색 결과에 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어떤 이제 중개업을 하는 분이 저희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를 한 거죠. 복제를 해서 그걸 이제 자기 블로그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죠. 사실 저작권법 위반이죠, 이거는. 근데 네이버가 검색을 해주는 거는 그걸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기사를 한참 밑으로 이제 스크롤 바를 내리면 우리 기사가 이제 원저작자의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 기자가 이제 소비자들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네이버 게시판이 또 있습니다. 보면. 게시판에 가면 그 기자를 아주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기사나 뺏기는 주제에 중개업자 기사 하나 뺏겨갖고 쓰는 놈이. 그러니까 이렇게 원 저작자가 뺏긴 사람이 되고 뺏긴 사람이 원 저작자가 되고 이런 사태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기존 언론을 계속 이렇게 깎아내리는, 결과적으로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게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결과적으로 깎아내리는데 저는 의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고쳐야 되고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습니다. 왜 안 고치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식 근로자가 아니고 지식 노동자가 되는 거죠. 진짜 쌍나게. 그러니까 콘텐츠를 뺏기는 사람과 동의어 비슷한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많은 언론사들이 포탈에 의존하게 됐고 그리고 뉴스 배치에 대한 문제가 자꾸 이제 불거지니까 네이버는 아예 편집권 언론사에다 넘기는 뉴스캐스트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뉴스캐스트 제도, 옴부즈맨 제도, 또 제2 언론에 관해서도 좀 논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정은 기자님 뉴스 저널리즘 측면에서 포털과 저널리즘에 대해서 사실 기존 언론도 크게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조용래 선배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저작권법으로 당연히 네이버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정말 심히 유감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이 포털 게시판의 첫 번째 화면에 뉴스캐스트 도입 이후에 선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선정적인 뉴스로 이제 아웃링크를 통해서 각 사이트에서 굉장히 그런 저질스러운 기사를 제목과 다른 소위 낚시질인데 라는 것들은 저희 기자들 측면의 기자들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그거에 종속이 되고 있는 언론 전부 다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게 시장조사기관에서 나온 건데요. 네이버가 이제 평균 체류 시간이 104분입니다. 네이버의 순 방문자 평균 체류 시간이 104분이고 2위가 다음 86분, 그 다음에 네이트가 39분 이렇게 해서 네이버가 순 방문자가 제일 많고요. 또 순 방문자가 많고 이거는 이제 네이버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순 방문자를 크게 유지하고 있고 또 가두리 양식장처럼 뉴스를 통해서 유입된 그런 가입자를 다른 급상승 검색어라든지 아니면 많이 본 뉴스 통해서 어쨌든 또 뉴스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네이버의 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언론을 유입을 해서 기존 지금 네이버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또 그거를 네이버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뉴스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 또 그거를 언론사에 크게 공유가 안 되고 또 언론사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에는 크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모바일 시대에는 이것이 좀 사라지려나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매일경제에서도 가장 먼저 앱을 내놨었고요. 또 많은 언론사들이 앱을 내놨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뉴스가 유입이 되고 또 광고 수익을 얻고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그 모바일 뉴스에서는 그 온라인에서 당했던 그런 것들을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시도로 앱을 많이 내놨는데요. 하지만 지금 모바일에서도 모바일 뉴스, 네이버 뉴스가 또 굉장히 그 장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언론사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희 매경도 지금 네이버 모바일에는 뉴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지금 그쪽으로 유입되고 그게 막 순위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또 그 네이버 그 모바일에 또 뉴스를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좀 더 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그 이렇게 온라인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어진 그런 그 뉴스가 모바일에서도 그 전이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고 또 어차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SNS가 포털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2011년에 작년 하반기에 이미 넘어섰는데 우리나라도 저는 뭐 네이버를 규제를 해서 네이버를 때려잡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규제 비용을 높여서 네이버를 점점 더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곽에서 그 모바일 SNS 또 소셜 이런 거를 로케이션을 접목시킨 새로운 서비스로 새로운 그 뉴스를 접목한 그런 서비스로 그 외곽에서 네이버를 극복을 해야지 네이버를 때려잡자라는 걸로는 네이버를 극복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손정 기자께서 말씀하실 대로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정환 국장님 최근에 쓰신 기사 보니까 언론사들의 포털 정책은 숙명인가? 모바일에서도 포털의 지배력이 여전하다. 라는 기사를 제가 재밌게 한번 읽었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이제 점유율이 유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네이버 뉴스캐스트 아까 얘기하신 거 많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이 딜레마는 네이버가 너무 많은 트래픽과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원께서 네이버는 이미 편성됐고 다음은 손을 봐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네이버가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 어떤 기사를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물론 네이버는 스스로 자기가 언론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기사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올려놓는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이버가 지금처럼 엄청난 그 페이지 뷰와 트래픽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거대 포털이 아니었다면 다음처럼 큰 부담이 없을 텐데 네이버가 어떤 그 특정 정당에 위리하거나 아니면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하는 그런 기사를 올릴 때마다 그런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그걸 이 상단에 1인치를 펴가지고 언론사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주제가 공정성과 선정성인데 공정성을 지금 네이버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그 45개 언론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떤 기계적인 균형을 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어떤 그런 의제 설정 기능을 포기하고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줘 버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선정성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온갖 가십성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그게 이제 물론 언론사들의 일차적인 문제겠지만 한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가 그렇게 과도한 그 언론사들이 이렇게 선정성 경쟁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하면 네이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트래픽을 안고 그걸 자기들 스스로도 주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발을 빼고 있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문제는 고스란히 이제 모바일로 옮겨갈 거고, 모바일에서도 이제 네이버가, 사실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제 그 네이버가 그걸 언론사에 내주지 않으려고 사실 모바일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그 뉴스를 선정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아닌 거죠. 모바일 뉴스는 네이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m.naver.com 들어가면 네이버가 선정한 뉴스도 올라있는데 사실 그 뉴스들은 지금 뉴스캐스트 못지않게 가십적이고 가벼운 뉴스들만 올라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이버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게 되면 정치적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배제하고 그냥 적당히 흥미거리를 읽을 수 있는 뉴스들만 선정해서 올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유선시장에서의 네이버가 과도한 이 영향력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기계적 중립을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이 모바일로 옮겨왔고 앞으로 모바일의 어떤 그런 트래픽이 같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로 뉴스를 보거나 어떤 이슈를 접하게 될 텐데
네이버가 그걸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치적인 주제나 그냥 적당히 연예인들 가십성 이슈로 그 m.naver.com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네이버 그 정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영향에 맞는 수준으로 트래픽을 낮춰줘야 된다. 그건 저는 이제 뭐 다시 뒤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이버가 그렇게 그 감당할 수 없는 높은 트래픽을 가지고 스스로 부담스러워 한다면 어느 정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룰만 만들어줘도 어떤 적당한 수준의 어떤 그 이 점유율로 낮아질 거고 그런 점유율들이 네이버의 점유율을 낮추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건데 네이버 외부를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인터넷 시장은 네이버만 비대하게 커져서 비대하게 팽창을 해서 네이버가 너무 많은 그 왕속의 고래처럼 네이버 점유율 70%가 넘습니다. 왕속의 고래처럼 커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네이버는 계속해서 과도한 시가총액을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에 끼어들어서 다른 인터넷 시장을 다 망가뜨리면서 자기 혼자 비대하게 움직이고 베풀리고 있는 상황이 돼 있고 결국 그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주고 네이버 외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공정거래법에 의거해서 강제로 낮추거나 아니면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네이버가 어떤 이 인터넷 정신에 맞는 웹의 윤리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도록 만들어서 네이버의 어떤 점유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네이버 외부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네이버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예, 박수 한번 치죠. 자, 우리 임종수 교수님, 아까의 그 문제하고, 그리고 또 제휴언론 선정 문제에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이 저널리즘의 위기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저널리즘의 위기가 이게 본질이 뭐냐, 언론의 위기냐, 언론 사회 위기냐라는 동안 얘기, 지난 한 수년 사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포탈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볼모론이죠. 지식을 볼모로 삼고 있고, 그러니까 볼모의 대상은 이제 유저들이고, 정보를 가지고 또 유저를 볼모로 삼고 있고,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또 볼모로 삼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포탈이 이제 뉴스를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저널리즘의 위기의 본질이 언론의 위기냐, 언론 사회 위기냐라고 했을 때 이 산업적으로는 지금 모든 논의가 언론 사회 위기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신문사라든가 또 방송국을 포함해서 또는 심지어는 새로운 신생 매체들까지 포함해서 이 언론사들이 기존의 예컨대 신문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져왔던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신문의 어떤 신문산업 자체의 공개 위기 또 이런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단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국제적으로 다른 미국 같은 경우도 유수의 언론사들이 유료로 했다가 또 안 돼서 무료로 했다가 또 포탈에 제공을 했다가 또 거둬들였다가 이런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이런 갈자 행보를 실질적으로 보였거든요. 그 말은 현실적으로 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 기존의 어떤 신문사, 방송국의 대중매체가 설 여지가 상당히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일단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앞서서 언론의 어떤 위기, 그러니까 언론 사회 위기에 앞서서 언론의 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론이 좀 더 좀 반수해야 되겠다. 예컨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털의 다음이든 네이버든 수많은 매체들의 수많은 뉴스가 거기에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오면은 진짜 n분의 1로 경쟁을 하죠. 물론 뭐 앞서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이 선정적인 편집이라든가 선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올리고 이런 것들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n분의 1로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존의 어떤 신문사, 기존의 어떤 매체, 방송국의 어떤 뉴스가 거기에서 소비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한국 언론의 어떤 경쟁력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 있게 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뭐 유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웹에서도,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재매개의 힘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매체들은 뉴스의 그러니까 도매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뭐 매일경제나 또 조선일보다라는 이런 매체들이 직접적으로 자사의 뉴스를 소비하는 그 유저들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활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웹 경제학이라든가 모바일 경제학의 그런 논리들과 그런 어떤 PR 이런 점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아무리 뭐 네이버가 잘하니 못하니 손가락질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열심히 뉴스를 만들고 오늘 뭐 열심히 그 뉴스의 어떤 그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시간을 힘들게 뉴스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블로그 카피 한 번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어떤 그 재매개에 있어서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전락해가는 이런 점들을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저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해내는 그 후방시장으로서 직접적인 뉴스 소매상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매김의 노력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논의들이 일정 정도 어떤 그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최상희 인터넷 기획부터 자문을 예,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미디어 부문, 구체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실 이제 뭐 미디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고 거기에서 이런 뉴스 서비스 같은 이제 매체 그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NHN 네이버가 이제 언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의제 선정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미디어적인 속성이 전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포털 그 기업들도 사실 공정성과 선정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여서 시장 원리로 풀기보다는 사회적인 그 과제에 대해서 많이 응답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뉴스캐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NHN의 응답 방식이었던 거고 뭐 다음 같은 경우는 그와는 달리 편집 인력을 더 보강하고 좀 더 공정하고 잘하겠다, 우리가 잘하겠다 라는 방식으로 하고 또 뭐 언론인 출신들도 많이 뽑았죠. 거기 그 포털에 뉴스 다루는 사람들 보면은 뭐 언론사 출신들 분들이 이제 많이 가 계시고 어떻게 공정하게 하고 또 이제 선정성, 그 뉴스 연성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산업적인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깊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논의의 주제가 되는 공정성이나 선정성 문제는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왜 포털 뉴스가 이게 제도적으로 그 규제받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뭐 국회나 이런 데서 2009년도에 그 입법을 다 해서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같이 이제 그 언론의 일종의 한 종류로 이제 취급받고 그런 이제 절차나 의무 사항들을 마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규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뉴스 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인기업도 들어가 있고 매체들을 대표하는 온신협이나 인신협하고 같이 사실은 공정성과 선정성의 문제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매체와 그거를 유통하는 포털이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제 단적인 예로 보여준 게 이제 뉴스캐스트였던 거죠. 그동안은 이용자들이 포털 뉴스를 주로 이용하니까 포털 뉴스 배치의 선정성이라든가 공정성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언론사들이 다 뭐 물론 이제 n분의 1의 폐해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렇게 오픈을 한 결과 아웃링크로 보냈더니 선정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또 매체별로 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문제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오히려 그렇게 넘어갔더니 선정적인 광고가 많이 붙어가지고 그 네이버 저 고객센터에 그거를 항의하는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는 또 그거를 또 어떻게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유규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포털들도 분명히 책임 있는 이제 책임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언론사들도 뭐 오늘 이제 손재광 기자님도 말씀해 주시고 다들 말씀해 주셨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마련되어 있고 또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좋은 해결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협회도 사실은 올 초에 인터넷 이제 포털들이 편집 원칙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올 초에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더 이제 실효성 가져갈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이제 문제점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산업 생태계 문제, 독과점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검색의 중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저널리즘 측면에서 공정성과 선전성 문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 문제점을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머지 시간을 다 할애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의견 제시가 제일 필요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 미래를 향한 방향. 그럼 정부가 떠나서 다 규제해버려야 되느냐? 그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문제 해결과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대형 포털사들도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다른 산업과 충돌을 피하고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인터넷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고 중립성, 선전성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광 대한민국 대안 만들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안을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의 기존에 있는 포털을 규제를 해서 법에 있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인터넷 실명제품 나왔을 때 그것도 뭐 사회적인 합의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결국은 또 규제 비용을 높여서 또 다른 신생 벤처, 신생 스타트업이 못생긴 그런 결과를 낳고 결국은 그게 또 발목을 잡아서 외국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우리 득세하게끔 만드는 또 역차별 문제가 나오는 게 인터넷 실명제법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포털 기존에 있는 포털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면 그거는 또 문제는 또 다른 규제 비용을 상승시켜서 문제가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 나왔지만 기존 포털 외곽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만들어서 네이버에 대항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저는 정부와 또 업계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R&D 비용을 인터넷과 벤처, 신생 벤처에 많이 할 수 있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걸 R&D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R&D 자금이나 아니면 지금 지경부에서는 R&D 자금이 전부 다 지금 기존 이동통신사나 아니면 미래 인터넷이라는 부분도 대부분 그러니까 망 까는 이런 거에만 지금 계속 R&D 자금이 들어가고요. 인터넷 비즈니스 지금 스타트업들이 공동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R&D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특허도 지금 네이버가 거의 80% 이상 가져가고 있고 다음도 격차 굉장히 네이버랑 심합니다. 지금 특허도 지금 네이버가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다 지금 가져가게 생겼어요. 지금 정부나 각종 산하단체 또는 재단에서 좀 네이버 이렇게 이런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R&D를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데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도 지금 언론사가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닷컴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닷컴이나 SNS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는 많은 회사들이 종편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 또 어떤 회사는 지금 자기 벌어먹기 힘들어서 인터넷 사이트 외곽에다 임플란트니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의 뉴스 사이트 확 돌아가는 거 보는데 우리 인터넷 사이트 푸시지 않습니까?
전혀 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할 비용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뭐 애틀이라든지 정부에서 인터넷 그 사이트, 인터넷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게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R&D 자금을 거기다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인터넷 그 생태계 또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한다면 지금 대항마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대항마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네이버의 대항마를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네이버도 처음에 그 1997년에 삼성 SDS에서 만들어지고 처음 몇 번 안 됐습니다. 어차피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지금 뭐 12년 지났습니다. 그 보면은 한 띠가 지나간 건데요. 한 띠가 지나간 건데 지금 또 다른 띠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모바일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면 지금 또 다른 띠에 있어서 또 다른 12년, 앞으로 12년에 있어서 지금은 사람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기존 인터넷 포털에 또 의존하기보다는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제가 보는 거는 그 R&D 자금을 좀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좀 토론을 하고 또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정환 편집장님 혹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까 예를 좀 드셨는데 비교해서 국내 인터넷 포털에 이제 폐쇄성이 이제 많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아까 전반적으로 산업 생태계 문제 그리고 선정성 문제 그리고 이제 중립성 문제 이거 다 종합해가지고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안 되는 이유를 많이 얘기할 때 구글의 검색의 로직이 최고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다 잘 되는 다 성공하는 1위 검색인지 왜 우리나라에서 안 될까라는 걸 돌아보면 문제의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구글이 검색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건 상당수 콘텐츠들이 네이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말은 역설적으로 네이버 바깥에 좋은 콘텐츠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제 이 네이버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다 펌질 콘텐츠들인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이 네이버의 과도한 의존도가 이 양질의 콘텐츠들, 양질의 웹페이지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시장을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거기에 거기서 계속 토론이 생기고 계속 새로운 웹페이지가 생겨나는 그런 문화가 지난 10년 동안 없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더 네이버의 과점이 심화되는 상위 포털의 과점이 심화되고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아마 다들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업 블로그나 팀 블로그를 만들면 네이버 바깥에 있으면 티스토리나 아니면 텍스트큐브나 그런 걸로 블로그를 만들면 유입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네이버 안에 블로그를 만들면 그 경로를 거쳐서 네이버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 블로그에 제가 숫자를 적었는데 블로그의 절대 다수가 네이버 안에 만들어지고 있고 네이버 바깥에 블로그를 만들면 사용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계속 더 심화되면서 뭔가 블로그를 만들고 사용자를 끌어들이려면 다 네이버 안에 가서 블로그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블로그들은 구글이나 다음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더 강화되면서 그런 네이버 독과점을 심화시켜왔던 건데 일단은 그 대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네이버 비판을 시작하고 네이버의 독과점이 과연 독과점을 깨닫는 게 아니라 독과점이 과연 최선인가를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쉬운 거는 네이버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차례 참석 요청을 했는데 토론자로 안 나오겠다고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아쉽고요. 이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문제를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규제를 해서 네이버의 점유율을 강제로 끌어내리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 문화를 바꾸는 노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네이버도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될 게 이 검색 엔진의 기본이라는 건 좋은 글을 찾아서 독자들을 글로 보내주는 트래픽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가면 이 가이드 펄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간에 네이버 첫 페이지에 들어있는 이 중간에 보시면 알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 어떤 웹페이지가 뜨는 게 아니라 검색 결과가 뜨죠. 그걸 이제 가이드폴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좋은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네이버 안에 들어있는 온갖 콘텐츠들을 순서대로 쭉 검색 결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이 내가 검색한 게 아닌데 검색한 결과처럼 보여주게 되고 그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을 높이면서 네이버 검색 광고 시장에 어떤 그런 그 파일을 키우는 그런 굉장히 기형적인 방법인데요. 이 아마 그 검색 광고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꽃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네이버에 광고를 내면 본 돈의 절대 다수가 90%가 네이버에 다 빠져나가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전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운동화를 파는데 네이버에 광고를 내면 번 돈을 다 네이버에 갖다 바쳐야 되고 광고를 갑자기 끊으면 갑자기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기형적인 문화들. 그만큼 네이버의 그 검색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네이버가 그 점유율을 이용해서 이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 하겠죠. 점유율을 이용해서 굉장히 단가를 높게 받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폴이 같은 건 굉장히 웹의 기본 철학에 어긋나는 굉장히 기형적인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못하더라도 어떤 그런 사회적 압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이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이버가 그렇게 지금 그 거대 포털이면서 계속해서 트래픽 장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검색 광고에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점 텍스트 문제 외부 이제는 네이버가 충분히 큰 만큼 컸으니까 좀 열린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이 뭐 다음이나 다른 포털 사이트, 신생 포털 사이트들도 네이버의 지식 검색을 긁어다가 그런 것들을 이 네이버보다 더 검색을 잘해가지고 더 그 유의미한 검색 결과를 끌어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이버 안에 있으면 네이버 그 지식 검색을 제일 위에 올려놓고 엠파스 검색이 더 엠파스 내부에 있는 컨텐츠가 더 좋으면 엠파스를 제일 위에 끌어다 놓는 그런 검색이 나와도 좋을 텐데 지금 네이버는 네이버 자기들 검색 결과만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좀 오픈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런 것도 어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이버가 어느 정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기본의 외부의 기본 원칙을 지키도록 그런 걸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그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사이트를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이 추천과 지금 소셜 네트워크 시대니까 소셜 네트워크와 집단 지성을 활용한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이 검색 엔진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이버가 어느 정도 열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그 좀 열린 생태계에서 다양한 이 검색 플랫폼에 나타나고 경쟁이 좀 활성화되겠죠. 만약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네이버의 점유율이 70%에서 80%, 90%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언론 미디어 문제도 이야기했었지만 모든 언론사들이 네이버에 절대 다수의 트래픽을 보존하고 있고 심지어 이 국내에서 가장 방문자 많은 조선닷컴도 마찬가지일 텐데 절반이나 절반 이상의 트래픽이 네이버에서 옵니다. 군소 언론사들은 90%, 마켓 95%의 독자들이 네이버에서 오게 되죠. 그게 굉장히 기형적인 시스템이지만 이렇게 네이버가 전체 그 트래픽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이 트래픽을 얻기 위한 선정성, 가십성 기사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트래픽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온갖 이 혐오스러운 그런 임플란트나 비만, 비뇨기과, 성형외과 광고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독자들이 직접 그 사이트를 찾아가도 만들고 그 사이트를 좀 고품격으로 만들어서 그 사이트가 콘텐츠 자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되면서 네이버 외부가 말라 죽는 그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겠죠. 그걸 위해서라도 네이버의 점유율을 강제로 낮추지 못하더라도 네이버가 어느 정도 이제는 제1위 업체로서 어떤 웹의 어떤 웹의 기본이 링크 문화, 좋은 가장 최적의 콘텐츠의 링크를 밀어주는 어떤 그런 공정한 포털의 자세를 제대로 갖출 때 네이버와 어떤 전체 웹 콘텐츠가 동시에 상생하는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저는 강제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법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떤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압박, 그리고 네이버도 이미 그만큼 컸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웹 트래픽이 2007년가부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늘어나지 않는데 그걸 이제 외형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제 매출과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런 부동산 사업이나 오픈 마켓이나 그런 데로 확장하면서 다른 이 인터넷 군소 경제 업체들 다 말라 죽여가면서 페이지뷰 늘어나지 않는데 매출과 수익만 늘려가는 그런 기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네이버가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식의 성장 방식도 한계를 맞게 되고 이제 사회적 비난을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좀 이렇게 공생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이버가 아마 스스로 그런 문제의식을 자성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구글도 점유율은 높은데 구글하고 네이버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구글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검색을 가지고 물론 구글도 검색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지가 많지만 동비 에그리라고 하지만 구글도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원칙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색 결과 가지고 돈을 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검색 때문에 구글을 찾아와서 쓰다 보니까 지메일도 쓰고 여러 가지 그 사진 서비스도 쓰고 뭐 그룹웨어 서비스도 쓰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구글의 어떤 그런 이제 문어발식 확장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업체들도 많을 텐데 사실 이제 구글에 대한 비난이 많지 않은 건 그만큼 구글이 어떤 그 어느 정도는 외부 원칙에 충실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구글의 어떤 그런 이 열린 플랫폼, 열린 검색 플랫폼이 그런 구글의 어떤 그 덩치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지만 그 구글은 어느 정도 그 외부의 그런 그 플랫폼과 어떤 상생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구글이 어떤 그런 이 덩치를 키워가면서 그걸 독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그 우리 조영근 사장님도 좀 종합해가지고 아까 말씀 세 가지 문제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 한번. 저 이제 아까 이제 규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규제하는 걸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제 나름대로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이 일반적인 도장을 많이 찍는 인정을 받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장을 많이 찍는 이런 규제는 폐지되는 추세가 틀림없고요. 또 하나 시장 독과점에 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게 제가 봐서되는 트렌드 같아요. 이를테면 몇 년 전에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윈도우 7 프로그램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깐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 미국, 유럽, 특히 우리나라까지 전부 다 저 벌금을 거의 뭐 수조 원씩 물었습니다. 또 만약에 그 미국 법무당국이 네이버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본다면 아마 미국 법무부가 다 달라들 겁니다. 그 정도 속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이제 네이버 하면 벤처기업, 보호해야 되는 기업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미 네이버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2010년에 네이버가 매출액이 1조 3천억, 1조 4천억이었어요. 그 중에 영업이익이 45%입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1조 4천억에 영업이익이 42%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참고로 이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아마 그 PC 소프트웨어의 한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MS가 영업이익률은 38%밖에 안 돼요. 구글은 33%고 돈 많이 벌기로 아주 소문난 애플은 겨우 31%입니다. 이 45%의 영업이익률에 뭐가 숨어있냐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독과점을 이용한 초과이익이 거기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이런 작은 이런 영세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방통위가 나서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맡겨 이 시장 기능을 시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단적인 예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LG텔레콤이 지금 3개의 기업이 합치진 거예요. LG텔레콤과 데이콤과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개가 합쳐졌는데 작년 매출이 9조 2천억에 영업이익은 고작 2,500억입니다. 근데 LG텔레콤은 온갖 규제를 다 받습니다. 여기 방통위 직원 나와 계시겠지만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휴대폰으로 작은 서비스 하나 만드는데도 규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LG텔레콤 영업이익의 2배를 내는 회사는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말고 규제를 해야 된다. 독과점에 있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도 아주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그 팩트를 따져보고 또 뭐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 주제가 일단 제시된 것만 해도 세 가지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많을 텐데 광범위해서 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이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선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이제 그 심정적으로는 그게 가장 쉬울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 사실관계와 그 다음에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지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인가 나쁜 기업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한 공간이고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경쟁하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지금 그 해외 기업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지 않은 페이스북, 트위터와도 다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생태계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규제 일반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시장 원리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규제를 왜 하면 안 되냐면 포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규제를 자꾸 우리만의 규제를 만들다 보면 규제가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포털들은 예를 들면 이제 실명제 같은 경우도 본인확인제 같은 경우도 포털들은 다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이 있죠. 근데 저희 인터넷 기업협회도 그때 도입할 때 반대 의견을 내는데 반대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의 자유 등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진입장벽이 된다 중소기업들에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소셜 댓글 선관위 논쟁 이런 거 사실 언론사들한테 족쇄가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포털들한테 족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장을 고립을 시켜서 역차별 이슈도 발생하고 우리 생태계가 오히려 왜곡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는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 지켜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공정경쟁이 핵심이죠. 다들 강조하셨듯이 공정경쟁은 시장 원리에 맞게 풀어야 되고 진짜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공정위가 저는 조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대대적으로 그 2008년도에 포털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공정위의 5대 사업과제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장 협정의 문제를 포함을 해가지고 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샅샅이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정위가 들여다본 결과 크게 실제로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특별히 이제 대기업들 과징금 몇십억 맞는 거에 비해서 시장 명령 한두 번 하고 과태료 1,000만 원 이 정도 이상을 받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악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너무 부풀려진 그러니까 이게 불법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쁘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벌을 줘야 되고 벌을 주기 위해서는 벌을 못 주면 규제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기업들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글, 애플의 영향력 커지고 있고 저희 인터넷 기업협회에서도 애플의 그 불공정하거나 또는 덜 개방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빨리 도입하라고 방통위 계속 저희가 청원을 했던 것도 저희들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포털들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한 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프라인 유선 검색 점유율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이버가 70, 다음이 한 20, 나머지가 10, 구글은 1, 2% 되는데 지금 모바일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10몇 %가 되고 다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제 구글의 플랫폼 차원에서 불공정한 요소 때문에 과도한 시장 점유율이 되지 않았는지를 조사해달라. 물론 조사 결과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살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애플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상당히 폐쇄적인데 긍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측면에서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이제 그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다 주면서 아주 좋은 이제 그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애플이 착한 기업인가? 그런 건 아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 기업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포털들도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강하게 지적한 거는 불공정 약관 부분이었습니다. 개발자들한테 너무 불리한 그 개발자 약관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 부분 이제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만 애플이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애플이 저희한테 답변을 안 주고 그냥 조금 개선을 했고, 작년도에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인앱 결제 관련해서 애플의 신용카드 결제만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수수료는 30%, 그거를 따르지 않는 그 앱에 대해서는 퇴출하겠다. 이건 사실은 그 앱이라든가 이런 컨텐츠의 형태가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그러면 그 애플이 사악한 기업이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제 이 생태계를 잘 활성화시키고 조성하기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개선 방안을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야기 나왔던 것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들을 좀 더 그 저희가 디벨롭해서 오늘 자리 이후에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생태계, 중요한 거는 이 생태계에서 좀 새로운 활력, 그러니까 이제 그 고착화되기보다는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스타트업하고 성장해서 대부분은 실패할 겁니다. 실제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도 대부분 실패하는 가운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겠지만 그런 활력을 주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도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오늘 가장 비판받은 NHN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그 에코TFT라고 그 사내 그 상생 관련된 조직이 있고요. 저희 협회랑 같이 포털들, 그 다음에 방통위,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를 포함해가지고 인터넷 상생협의체라는 거를 2010년도부터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 발표된 이제 K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해외 진출까지 지원해주는 한 20억 규모의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더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더 이제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이제 견인하는 역할이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좋냐 나쁘냐 이런 그 편을 가리기보다는 좋은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그 최성진 사무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조영래 처장님 반론 얘기할 것 있습니다. 저 다 좋은 말씀이라서 특별히 반론 제기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했던 말을 또 조금 반복하면 듣기 싫으시겠지만, 왜 어떻게 보면 저 네이버랑 아니면 콘텐츠나 뉴스나 다른 걸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협력업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요? 이제 삼성전자랑 이런 부품 제공하는 협력업체처럼 보통 보면 이제 삼성이 수익이 좋을 때는, 삼성전자가 수익이 좋을 때는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이 한 5%, 6% 정도를 보장을 해줘요. 대충 보면. 근데 지금 네이버하고 이렇게 보면 협력업체가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한쪽은 돈이 많아서 100만 원을 팔면 50만 원이 순이익으로 생기는데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여했던 수많은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아마 인건비 겨우 충당할 정도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임종수 교수님 정확한 답변. 예, 기술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술 결정론적인 사고가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정한 기술이 선이고 특정한 기술은 아니다라는 그런 좀 논지를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결시켜서 해외 사례는 항상 대체로 선이고 국내는 뭔가 음모론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사실 구글이야말로 이 광고 문구상의 전형적인 이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구글은 이제 링크를 광고 연결을 시켜가면은 이제 네이버나 국내 포탈은 뭐 콘텐츠 또는 플랫폼에 그 광고를 연결시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 국내에서는 링크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한국에 부여하는 어떤 포탈의 히스토리가 그렇게 작동되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일단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포스트 네이버, 그러니까 이 네이버 이후 시대에 과연 한국의 이 인터넷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역동적으로 뭐 모바일을 포함해서 이 인터넷 관계가 뭐 너무나 역동적으로 변화했고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사실상 이 포탈의 거의 뭐 10년 전에 딱 그 셋업 제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우울한 느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오늘 논의를 종합해서 저는 두 가지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문제인데 사실 규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인터넷상의 규제를 만약에 이것저것 규제를 간다면 그 규제로부터 가장 힘있게 그 규제를 이렇게 지탱해내고 견뎌낼 것은 네이버밖에 없어요. 이미 거기에는 강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을 인터넷에서 찾으려면 그 규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 규제해야 될 부분과 오히려 거꾸로 탈규제해야 될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죠. 분명히 방향은 맞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주 밀도 있는 과연 네이버라든가 이런 국내 포탈들이 과연 독점적인 지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어떤 그 검토들이 좀 필요한 그것은 규제적인 측면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탈규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했었죠. 10년 전에 산업화에 늦었지만 단체 보호에 앞서자라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국 대륙의 개발 못지않게 그 되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못지않게 이 사이버 공간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10년 또는 20년 이후의 그 거리를 찾아가는 만드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제를 이것저것 하나씩 둘씩 두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족쇄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그 두 가지 점들을 그래서 이 독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예를 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뭐 1조에 인수를 했다고 그래요. 이 인스타그램이 뭐냐면 그 이미지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 이미지 공유 사이트인데 SNS인데 최근에 이제 SNS도 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SNS로 이제 진화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카카오톡 스토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SNS를 예를 들어 보면 SNS가 페이스북이 원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트위터 원조가 아닙니다. 한국이 원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메신저도 그렇고, 일촌 맺기라든가 이런 모든 메커니즘들이 한국이 먼저 만들었었어요. 정확하게, 러프하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그런 서비스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런 서비스가 얼마만큼의 어떤 그 글로벌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끼치느냐. 지금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 자체에서 이미 어떤 국제적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네이버나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그 글로벌한 사고보다는 로컬한 사고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 어떤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노력가 필요하다면 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해서 어떤 그 흔히 말해서 뭐 신선적 동력이라든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심적인 키워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오늘 토론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이제 그 우리가 인터넷에 딴 나라에 없는 잘못 규제를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하나가 뭐 말하는 70, 80, 90 차지하고 모든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확대하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제를 하더라도 이 규제가 즉 인터넷 업체의 그 약자들한테가 더 마이너스가 된다면 획일적인 규제는 피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의도한 바가 달라지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장의 힘으로 바꿔야 되는데 시장의 힘을 주도하는 것은 여론과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그 네이버 포털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다시 시작했는 거거든요, 보면요. 그전에는 이제 NGO 그룹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시작했는데 왜 이 시작을 해야 되나 하면, 결국 우리 이제 그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 얘기를 오늘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업이 지속되고 유지되려면 항상 이게 시장 경제는 진화를 했어요. 과거하고 계속 진화를 하는데, 지금 진화된 이 그 시장 경제 체제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나 포식자가 되는 것보다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나눔 배려 기구 플러스 이윤 추구, 이게 이제 섞이는, 사실 이제 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이제 그걸로 가는데,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는 좀 더 공익적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오픈데이트에 맞이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이 토론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세부적으로 아까 그걸 최성진 사무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세부적인 걸 놓고 좀 짝짝짝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정환 편집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오늘 네이버가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포털, 큰 포털이라면 좀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가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최성진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걸, 만약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라고 하고 나와 설명을 하고 좀 그러면 되게 좋았는데, 우리 이제 미래기관이 아니고 이제 방통위에 있는 담당 국장님이나 그 과장님이 부탁을 드려도 안 나오고, 본인을 이제 벽을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이게 선하게 그걸로 안 가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우리 쪽에서는 혹시 부담되면 네이버 쪽에 나오고 엔젤 한 분, 네이버 쪽을 서포트하는 엔젤 한 분도 모시고 나오시라고 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안 나오고도 이렇게 얘기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들 얘기를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네이버가 주장하는 게 또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반드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그거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그게 진정성이 있고 있다 그러면, 약간 나와서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은 잘 마칩니다. 혹시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드리세요. 네, 마이크 좀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본인 소개 잠깐만. 이도곤이라고 하고요.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 라는 제목이 아니고요. 네이버는 절대 부인가 착한 황금 기업인가 라는 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네이버 쪽이 민간 기업으로서 선두 쪽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점이 토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네이버가 국영, 공영 기업이라면 이런 토론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을까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대항마 창출에 대해서 제가 아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속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지극히 폐쇄적이고 독과점적인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경제 성장국인 중국이나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수출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자소적인 비평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수익 요새 독과점적으로 창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인 기여 측으로 선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컨텐츠가 음원도 저작권 제재를 가하듯이 법적인 인터넷 포털법을 국회 쪽으로 통과시켜가지고 여러 인터넷 기업 선 기능이 창출될 수 있는 국내 사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 개인적인 포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이나 뭐 의견 제시해 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한 번 더 쉽게. 잠깐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면. 저는 올해 쉬운 아날로그 세대하고 이 디지털 세대의 감성을 같이 공유해본 사람인데요. 오늘 관심 있어 왔습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포럼에서 저는 절대 권리를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존의 언론들은 좀 공익성과 어떤 그런 거 갖고 좀 시민단체 제재 등등 여러 가지 지도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 포털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 자유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감성 세대에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 갖고 좀 이렇게 어필해갖고 여론을 호도한다거나 조금 선정적인 부분에서 여론 왜곡시키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좀 어떤 선의의 어떤 불이익을 위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친구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감시국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진짜 주소일보에 조현래 기자님 공감하고요. 진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까 저도 놀랬는데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거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정도 이익을 낸다 그러면 사회적 공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내야 될 뿐인데 그런 거 없이 내가 돈이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의 분배라든가 정의가 온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위조 입장에서 좀 더 네이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선진 부분이라든가 또는 기타 규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제화하는 데서 조금 좀 가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김현아라고 하고요. 토론해주신 거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과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요. 저는 네이버가 물론 독과점을 하고 있고 비판을 받을 만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단순히 윤리라던가 공정성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왜냐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그걸 지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존의 언론들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하고 싶다면 그 언론사에서도 충분히 그런 유저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임종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핑턴 포스트에서 SNS와 함께 결합을 시켜서 광고 수익을 개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터넷과 함께 결합하는 식으로 새로운 광고 수익을 개발해야지, 지금처럼 어떻게 언론에 그냥 컨텐츠를 유통시키기만 하는 그런 유통 구조로서만 인터넷을 본다면 거기서는 글쎄요, 어떤 원하시는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이버라든가 인터넷 기업 분들의 좀 의견을 대변할 만한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토론을 해야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패널들께서 하실 말씀 먼저 임정환 장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말씀에 제가 답변 비슷하게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대안들이 거론이 되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게 주식회사 NHN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한계라는 거죠. 이 하나의 주식회사가 경영자가 어떤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야 되고, 주가를 꼭 올리려면 올해 1분기보다 2분기 이익이 더 많아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이익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익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나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겠죠. 장기적으로 그게 그 기업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올해
1분기, 2분기에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정책을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안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방법이 않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이버의 이 불공정 경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소시키고 어떤 적정한 어떤 그 점유율을 유지하도록 어떤 사회적 압박 또는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그런 규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진행돼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이버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 수익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을 어떤 좀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그런 외부의 대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걸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아니면 네이버 규제가 맞는 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콘텐츠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콘텐츠로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충분한 어떤 그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독자들을 확보하고 충분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모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은 그걸 빼고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핑턴 포스트나 이제 그 언론 같으면 프로퍼블리카 같은 모델이 있을 거고 이 스파더스 같은 모델들은 이 독자들이 직접 좋은 콘텐츠에 돈을 모아서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플래터 같은 모델들은 각각 클릭할 때마다 어떤 이 페이팔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공짜 콘텐츠에 넘쳐나는 그 환경에서 또 모든 콘텐츠들이 네이버에 정독돼 있고 네이버 바깥에서는 거의 읽히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거의 쉽지 않겠죠. 동시에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 좋은 콘텐츠에 트래픽과 수익을 몰아주는 그런 대안 모델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굳이 언론 이야기를 들자면 그 논조라든가 방향 같은 걸 떠나서 위키트리나 뉴스 같은 매체들은 네이버 바깥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자생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의존하는 게 무조건 대안이 아니다. 네이버에 벗어나서 자생할 수 있는 모델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이용자들이 어떤 그런 이 상생 문화, 공생의 문화, 공유의 문화 같은 것들을 키우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2000년 초반에 벤처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한참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크 열풍이 불고 소셜 벤처들이 늘어나는 이럴 때 저는 이제 곽승준 위원장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대한 콘텐츠 모델, 대한 콘텐츠 기업들의 좀 육성하는 그런 단순히 보여주기식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이 네이버의 점유율 규제, 네이버의 어떤 공적 책임을 당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문제와 동시에 병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시간이 우리가 했던 2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는 오늘 완이고 두 번째 토론을 한번 더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생태계가 어떻게 이제 공생 발전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수명여대 대학원 학생 말한 것처럼 소비자들의 판단,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들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 결정자들도 과연 이걸 그럼 어떻게 이걸 산업화시키고 좀 더 우리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에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우리가 오늘 과제를 안고 일단 토론회를 오늘은 마치고 제가 가급적 빨리 한번 이런 토론자를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곽승준의 미래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짜 박수 부탁드립니다.